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회후생함수 거기 봤는데 그거 조금 뒤에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이론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선택이론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회후생함수 파트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전체에 뭐 우리 혼자만 개별 경제 주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요런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요거 목적식과 제약식을 어떻게 쓰는가 라고 하면은요, 우선 우리의 목적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 여기에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후생 함수다 라고 하면은 뭐 두 사람의 여기 나와 있는 효용을 이렇게 집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집계할래? 라고 하면은 뭐 더하기로 할 수도 있고 곱하기로 할 수 있고 제일 가난한 사람을 전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약 조건 이렇게 봤습니다. 제약식. 자, 제약식은 뭐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하면요,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이게 이제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유틸리티, 효용, 파서빌리티, 가능, 경계, 프론티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사람이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의 효용, B라는 사람의 효용, 그리고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효용 가능 경계, 이 선상에 있는 건 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A도 효율적, B도 효율적, C도 효율적.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 효율성의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서 야 너네 집단에서는 어떤 점을 선택할래? 그 집단의 선호를 나타내는 게 이게 효용함수, 후생함수 이렇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더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는 곱하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하기 식으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낼 때 뭐 더하기로 할 수 있고 가중치 다르게 할 수 있고 뭐 곱하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본 거 중에서 제일 못 본 거를 최종 성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사람의 점수 중에서 중간 기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롤즈 방식으로 하면 L자 형태니까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요거는 효용함수의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둘 중에 작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서 L자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같을 때 꺾인다 뭐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A와 C를 지나면 이렇게 C일 때는 효용이 더 낮군요. B일 때가 가장 효용이 높군요. 그래서 이 B일 때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다 충족시켜주는 최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효용 가능 경계는 효율성의 대명사인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 후생 함수 요거 되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사람들의 선호를 이렇게 집계하는 건데 이게 집계가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선호를 합한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 집단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 에로우라는 학자가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에로우라는 학자가 케네스 에로우라고 하는데,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후생 함수 존재하지 않아.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사회후생 함수는 존재하냐? 존재한다고 해야지 뭔가 얘기할 수 있는데 존재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신이 존재하냐? 했더니 야, 존재 안 해. 그거 다 뭐 예수님, 부처님 다 그 옛날 얘기 지어낸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종교계가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되겠죠. 물론 종교의 의미는 또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격은 클 거야. 마찬가지야. 요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개념 볼까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좀 뭔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약간 민주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에로가 얘기했던 그러면 바람직한 요 상태, 이걸 바람직한이라고 쓴 거야. 거기 책에선 이게 조건이 뭐뭐가 있는데 꼭 지켜야 될 뭐 원리를 우리가 이제 공리라고 표현합니다. 요거와 관련한 공리, 엑시옴 하는데 이게 이제 자명한 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히 그냥 끄덕끄덕 당연하지. 요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뭐 있나 거기 몇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충족시키는 만족스러운 사회후생 함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 보시면 이제 선호와 관련해서 뭔가 제한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선호에 대해서 야, 너 이거 좋아해야 돼. 제한 금지. 사과를 좋아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그냥 선호를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제 파레토 원리라고 하는데요. 파레토 원리. 네, 요게 있는데 요거는요. 이제 부분이 전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물어봤더니 여기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그러니까 얘가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습니다. 얘도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도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의 전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바나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파레토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분이 다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이제 비독재성. 우리가 독재적인 상황은 민주적이지 않으니까 안 돼. 이렇게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전적으로 반영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회 집단 전체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야, 난 바나나가 좋아. 그럼 바나나가 좋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은 그것도 집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가중치를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합리성 할 때 완전성과 이행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그냥 다 수학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완전성은 뭐냐면 요거는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이러면 나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아니면 둘 다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뭔가 집계할 수 있는 거죠. 이행성은 뭐냐면 약간 뭐라고 할까?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나나보다 뭐 포도가 바나나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일관성 있는 선택으로 따지면 사과랑 포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좋다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당연히 사과가 좋다. 뭐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끄덕끄덕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없는 거기 보시면 비연관된 대안으로부터
독립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독립성은 이제 우리가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이 없어 이거야. 중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제3의 관련 없는 선택 대안. 내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애보다 시험을 봤는데 이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시험 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장소가 막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볼 때는 또 B가 잘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콘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떤 콘테스트를 보나요? 요즘 뭐 트로트도 하고 등등 하는데 이번에 뭐 축제 합니까? 아세요? 축제 하겠죠? 그래서 누가 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올래나? 아무튼 축제도 관심 중에 하나이죠. 아무튼 예를 들면 어떤 노래 컨테스트 중에서 A와 B와 C와 뭐 이런 사람들이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컨테스트 하다 보면 발표하기 전에 뭐 누구 뭐 초대 가수가 나와가지고 잠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왔을까? 뉴진스가 왔다고 할까? 아세요? 어제 들어봤는데 아무튼 새로운 진짜가 왔네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정신을 잃어버렸나 봐. 그래서 다 뉴진스를 외치면서 뉴진스가 당연히 막 환호를 하면서 뉴진스는 관련 없어. 그냥 초대 가수로 온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막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거야. B가 되고 뭐 C가 되고 막 이거 뭐야 지금 다들 지금 집단 전체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축하 공연을 잠깐 오던 하기 전과 후에 뭔가 이 선택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뭐 약간 그러한 일관성을 독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를 뭐 증명하거나 그럴 건 없으니까 뭐 찾아보셔도 되지만 그냥 요 정도 개념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에로우라는 학자가 쉽게 얘기하면 신의 존재를 수학으로 그냥 증명을 한 셈이야.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사회 후생과 관련한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쇼크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충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응하는 게 그래도 너무 이거 너 가정이 좀 너무 엄격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몇 가지 좀 완화하면 쓸모가 있고 좀 우회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뭐 종교가 의미가 있으니까 신은 또 믿음이고 등등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구차하지만 그래도 변명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보시죠. 그리고 제가 요거 문제만 추려가지고 올려드린다 했는데 제가 뭐 이번 주나 뭐 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복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쉬시라고 아직 이제 봄이고 하니까 괜히 벌써부터 중간고사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한 8주차 정도쯤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한 얘기 들어보니까 한 4월 말? 셋째 주, 넷째 주? 언제쯤 돼요? 셋째 주예요? 넷째 주? 오늘이 보니까 4주차더라고요. 그러면 8주차째 아무튼 다시 그때쯤 해가지고 그때 진도 나간 범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정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공공선택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냥 가운데 쓰시죠 뭐. 여기 조금 쓸까? 자, 우리 공공선택 이론 이렇게 합니다. 공공선택 이론. 자, 이거는 우리가 공공이라는 게 이제 제정하기서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공공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공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집단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에. 저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효용을 측정할 수 있으면 사회 전체 사람들이 누리는 이 효용 함수를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이렇게 할 텐데
현실에선 그걸 좀 알기 어렵잖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집단의 선택을 하는 거와 집단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여기 있으면 야, 대한민국 너네는 야구를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사과를 좋아해?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선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선호를 다 물어보기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투표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치? 야, 대한민국 너네 국민들 전체가 나아갈 때 어느 방향을 가는 걸 좋아해? 그럼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거 할까 말까, 뭐 헌법을 개정할까 말까 등등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투표긴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리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 대신, 아니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고 매번 광화문 모여가지고 목소리 내면 이게 뭐 그냥 계속 의견의 일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는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갈등만 빚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이 대리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표 방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만장일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과반수라든가 등등 표가 많은 사람을 대표로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정치가는 우리가 정부란 무엇인가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가 또 모든 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대리인을 뽑아요. 또 관료, 공무원이지. 또 국민들의 또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복의 역할을 하는 관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파란 색깔 개관에 있는 것처럼 집단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건데, 정부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어떻게 얼마 규모로 이렇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제도 그거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 대리인을 뽑는데 정치가의 행동, 정치가도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관료의 또 행동, 약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공공선택 과정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간접 민주주의 방식, 대리인 제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직접 민주제 하에서의 공공선택이라고 할게요. 투표제도야. 그래서 투표제도 요거를 보는 거예요. 투표제도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아주 완벽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전원합의제, 만장일치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같은 말로 보세요. 만장일치제를 할게요. 이거는 뭐야? 만장일치로 100%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 찬성, 이렇게 해요. 그리고 1번에 보시면 투표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찬성하기 때문에 거기 장점을 볼까요? 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투덜대는 사람이 없어요. 투덜이는 없어. 그러니까 100% 다 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어요. 오케이, 이해 가실 거고, 다음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어떤 대안이 선택됐어. S라는 상태에서 S-로 갔는데 만장일치를 통해서 통과됐다 그러면 그건 진정 개선이지.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수의 의견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이 안건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요,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뭐 요거 완비성, 완전성, 완비성 같은 말이야.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 해서 하면은 또 산으로 가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이런 안건을 찾기가 어려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커. 이렇게. 아니 우리가 어떤 만장일치 제도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중간고사를 보지 말까요? 뭐 이런 거 해도 만장일치가 되기 힘들어요. 아예 봅시다. 보기로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클릭 가기 힘들고, 중간고사를 어떻게 리포트로 대체할까요? 이렇게 돼도 만장일치로 되기 힘들어요. 아 리포트 쓰기 싫어요. 그냥 시험 봐서 객관식으로 본다면서요. 뭐 3, 4, 2, 3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면 심플한데 뭘 리포트입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왜 챗 GPT에다 하면 금방금방 또 되니까 그걸 한번 리포트를 써봐야지 그것도 잘 작동하나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뭐 계속 이제 만장일치 될 때까지 싸우게 되겠죠. 그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쪽 두 집단은 찬성했는데 만장일치로 했는데 리포트로 합시다 했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부결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제가 나간 다음에 막 또 설득하겠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왜 그래? 뭐 그냥 리포트가 제일 좋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명은 넘어가긴 할 텐데 마지막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게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마지막 한 명, 이쪽에 있는 제일 끝에 앉으신 분이 반대를 계속 한다 할게요.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뭐야? 야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반대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거의 뭐 아파트 재건축이나 뭐 할 때 뭐 마지막 알박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소수자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내가 찬성 안 해주면 가장 막강한 힘,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보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상황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선택이, 이게 변화가, 새로운 변화의 선택이 어려워. 이렇게. 뭐냐면 모두가 찬성해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이 찬성을 안 하거나 해도 새로운 변화로 가는 데 있어서 실패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수성이라는 건 그냥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뭔가 변화를 꺼려하는 뭐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원합의제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다수결제 요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수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다수가 얼마인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냥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냥 통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최적 다수결제 이렇게 있는데 1번에 보세요. 다수결제라는 것은 투표에서 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의견을 집단의 의사로 한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최종 결정으로 이렇게 최종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2번 보시면 야 근데 다수라는 걸 그 몇 명을 다수라고 해야 돼? 그래도 한 절반이 넘는 50%를 할 거야? 아니면 한 너무 50이면 51대 49대도 통과되잖아. 근데 그러면 살짝 좀 그렇잖아.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이 있는데 다수라고 해서 찬성하면 좀 불만이 또 많이 있을 테니까 한 70% 찬성을 다수로 할 거야? 얼마로 할 거야? 뭐 그게 좀 약간 불명확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적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최적 다수결제. 최적 다수결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야, 몇 명을 우리가 다수로 볼 거야 할 때 이 최적이라는 것은 뭔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투표와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투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총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할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볼게요.
그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비용에는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결론 내리는데 뭔가 시간과 뭐 그런 게 발생하겠죠. 의결 비용이라 할게요. 의결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외부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장일치제는요. 투덜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반수제 해서 50%, 51%로 통과됐다 그러면 49% 사람은 반대하는 거잖아. 아, 뭐야? 왜 저런 사람이 됐어? 왜 저런 안건이 통과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외부 비용이라 하는데 투덜 비용이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과가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다른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 해서 외부 비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요 거기 그래프로 그려 있는데 그 그래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의결에 필요한 표수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100%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빵 퍼센트 이렇게요. 그리고 수직 축에는 비용, 각종 비용을 표현할게요. 의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 꽝꽝꽝 되는데 따르는 비용인데 만장일치제가 제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100% 찬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 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중간고사는 없앨까요? 했더니 앞에 분이 좋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이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decision cost 이렇게 쓰고요. 자, 투덜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이 통과돼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인데요. 투덜투덜 되는 거지. 만장일치제로 하면 투덜대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퍼센티지가 낮아 의결과 관련한 퍼센티지가 낮은 경우엔 투덜대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externality cost 하면은 이 투덜 비용, 외부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둘이 합쳐 가지고 가장 작아지는 총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두 개 비용 decision cost와 externality cost 두 개 합이 가장 작아지는 그게 바로 최적 다수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총 비용을 극소화하는 점을 찾아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요 점. 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최적 다수결제라는 게 반드시 50%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안건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투덜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최적 다수결 관련한 요거 총비용 극소화도 딴 데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옮겨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안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총비용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단순 다수결 제도입니다. 최적 다수결제가 있고 또 단순 여러가지 투표제도들이 있죠. 그래서 아예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수업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도 뭐 따로 한 권씩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왜 하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는 뭐 인트로 측면만 보시죠. 1번 볼게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1선호만을 묻는 범주형 투표를 기본으로 해서 2번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쪽에 의사결정 찬성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절반 넘고 이게 아니라 단순히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을 그냥 채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한번 보시면 단순 다수결제는 선거를 경마에 견주어서 제일 먼저 통과하는 사람 1등 네, 우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점은요 간단하겠지. 그냥 심플하네.
아 그냥 득표를 제일 많이 얻었으니까 됩니다. 뭐 한 20% 얻었는데 1등 했어. 예 됐어요. 이러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그러면 20% 갖고 다수라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1, 2등만 해가지고 결선 투표 가서 2명이 만약에 가게 되면 1명은 50% 넘을 가능성 많잖아.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하긴 하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한 번으로 예 결론이 날 수도 있어서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단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 네가 당선됐는데 그 집단에 대표성이 있는 거야? 지지를 20%밖에 받지 못했는데 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수결 투표제도의 단점이 뭐냐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우리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거는 다수결 제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당신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지합니까? 찬성합니까? 또는 반대합니까? 이게 하양 색깔입니까? 검정 색깔입니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딱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지지하는데 그 사람을 엄청나게 지지해가지고 이 사람만이 우리의 국가가 이끌어갈 리더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지하는 표를 던졌는데 아유 야 반대편 나온 사람 보니까 영광이야. 그 사람 됐다가는 우리나라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좋진 않지만 마지 못해서 지지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진짜 지지하는가 선호의 강도까지 그걸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한계가 되는 거지. 선호의 강도까지 반영은 못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저도 영상을 몇 개 올리는데 많이 올렸죠. 많이 올리는데 많이 올렸어요. 보니까 심심할 때만 올려가지고 몇 개 올렸나 세봤더니 동영상을 2,000개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00개면 몇 개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학원에서 했던 것도 옛날 강의인데 안 쓰는 거 있잖아. 뭐 책도 달라지고 하면은 학원하고 제가 뭐 그렇게 불 마찰 있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 이거 안 쓰는 거 주세요 하면 이제 학원에서 원래는 이 주지 새로운 강의가 있으니까 그럼 주면은 거기다 이제 올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시간 날 때 왕창 올리고 요즘은 바빠가지고 또 이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나 뭐 심심할 때 할 거 없으면 뭐나 하지 뭐 하다가 그냥 가끔 올리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거기 보면 좋아요와 싫어요가 있잖아.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건 없다 그냥 좋아요 싫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거 뭐 싫으면 좀 그냥 해도 되는데 꼭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봐. 약간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 뭐 굳이 애써서 싫어요를 누를까. 근데 퍼센트지는 보면은 한 100명 있으면 1명 정도? 100명에서 1명은 아니고 한 1000명에서 1명 정도 누르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왜 그렇게 싫은가? 뭐 싫을 수도 있지. 자기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강의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경제학 강의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등등등 기초도 있고 하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증명해 주기를 원했나 봐.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뭐 좀 어려운 거는 제가 뭐 그냥 나중에 하시거나 책을 보세요 했더니 그거에 이제 빠직하고 화가 났나 봐. 이거 왜 설명을 안 해주냐? 싫어요. 이렇게. 아, 그럼 어떻게 다 그거 설명해? 그럼 대학원을 가시든지 대학원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특수한 고등학교도 있지만 저희 때는 그냥 제일 못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해. 최저 수준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최저 수준으로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야 이미 다 선행학습 돼 있으니까 엎드려 자고 공부 못하거나 안 하는 친구는 어차피 그 수준에 맞춰도 공부와 관심 없으니까 엎드려 자고 그러니까 다 맨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이제 뭐 한 중간쯤 정도로 이제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수업을 해. 그러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은 뭐야 이거보다 좀 많이 하고 좀 하지 하는 친구도 있는데 또 시험 보면 역시 또 이렇게 못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그래도 뭐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수준을 맞춰서 하는 건데 난 진짜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싶겠다 그러면 대학원 가세요. 대학원은 어디에 기준 맞추냐면 제일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행정학 관련된 글로벌 리더 관련된 뭐 이런 거 해서 뭐 행정학이나 다른 법학을 하든 뭘 하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제일 앞에 친구가 되게 열심히 잘하잖아. 뭐 경작도 마찬가지야. 뭔가 쫙 하고 교수님이 뭐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이해됐지?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제 기억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문제를 풀어. 혼자 풀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애들은 전부 다 이 끝에 있을 때, 야, 저거 뭐라고 쓴 거야? 혹시, 물론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수업 듣는 건 뭐야? 그런 시간을 세이브 하려고 교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풀고, 이해됐죠? 그리고 지워. 그러니까 그때는, 요즘에 이제 카메라로 착각 사진 찍고 해도 되는데, 그땐 그런 게 없잖아. 그럼 필기 이제 못하고 하면 누군가가 또 필기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친구 찾아다니면서 제발 필기 좀 보여줘.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됐지 했더니 앞에 친구가 예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야. 뒤에 친구들은 뭐야? 뭐가 지나갔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잘하는 한 명만 잘 키워가지고 또 잘 뭐 외국을 유학 보내거나 학위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뒤에 이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 관심 없어요. 그리고 못 따라오는 제자분들이 막 교수님 저 지도 교수로 해주세요. 그러면 막 거부해요. 싫어해. 왜냐하면 이게 석사 정도면 상관없는데 박사급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약간 뭐 이게 자식 같은 그런 제자가 뭐 거의 이제 그 밀접한 친밀한 그런 게 되는 거니까 뭐 이게 걱정거리야. 걱정거리.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얘가 대학을 제대로 가나 뭐 어떻게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취업은 잘 되나 이것처럼 내가 얘를 박사학위를 줬는데 얘가 제대로 먹고 살 것 같나 하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친구가 와서 박사과정 하겠다 그러면 교수님도 부담되니까 다른 좋은 교수님 찾아봐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은 이게 옛날과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제자분들을 많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게 이제 하나의 자랑거리고 힘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그 학계에서 세계적인 그러니까 사실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이다. 그럼 공무원계에서 야, 그 사람 진짜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일도 열심히 해. 뭐 그게 좋은 거지. 자격증 뭐 회계사다 그러면 회계사 업계에서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인정받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부 때 봤을 때 막 오 진짜 괜찮은 교수님이야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원 가서 가까이서 보면 이건 아닌데 뭐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포장되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제자를 많이 키우고 석사나 박사급 제자를 많이 이렇게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뿌듯함 그런 거 되는데 요즘은 이제 교수님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논문 같은 거 이제 그거 많이 안 쓰면 잘려. 그래가지고 많은 교수님들이 막 학교를 막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 보면은 야, 더 잘 됐나 보다 하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쫓겨난 경우도 있어요.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대도 되게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그거보다 또 학교에서 기준이 막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들 힘들어해. 여러분들 봤을 때는 뭐 룰루랄라 이거 봄이네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야. 뭐 1년 안에 몇 편 뭐 세계적인 저널에 어디에 논문을 못 쓰면 자꾸 안팎해요. 안팎해가지고 막 성과주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논문이나 피인용수 이거 발표하게 되면 이과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랭크되는 것도 학교에서 막 괴롭혀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 안 할래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국립대 같은 데 있잖아. 서울에도. 그런 데는 그런 게 없거든. 공무원 같으니까. 대신 뭐 보수나 월급 이런 건 좀 작을 수 있는데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국공립대나 이런 데로 가려고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냥 뭐 증명하고 뭐 등등 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공부해서 정진하는 게 좋고 아니 뭐 그렇게 아까 불가능성 정리 그 정리해서 내가 뭐 어쩌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런 게 있었다. 흐름만 정도만 봐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절대 다수결제와 뭐 단순 과반수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한데요. 아까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단순 과반수제는 말 그대로 그냥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50% 넘으면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 과반수제 요거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 표에 몇 개 나와 있는데 이렇게요. 이건 그냥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이지만 단순한 다수야. 다수결.
그러니까 이게 20% 돼도 그냥 1등 하면은 그냥 통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건데 과반수니까 그냥 50%를 넘어야 돼. 그래서 50%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장점은 우선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도 있고 심플해서 많이 씁니다. 단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단점은 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볼까요? 1번 다수의 횡포. 예, 이거는 소수의 횡포인데 약간 여기선 다수의 횡포라고 했는데 약간의 다수라고 보세요. 약간의 다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반수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51% 대 49%로 이 사람이 당선됐어. 근데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잖아. 근데 저거 약간의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전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불만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다수가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선호의 강도를 다수결 제도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싫어요를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 좋아요 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애매하다고요. 그 다음에 투표의 역설. 이건 좀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뒤에 순서가 이렇게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발생하고 또 역시 최소 비용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5번에 보시면 점수 투표제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10점 만점에다가 점수 몇 점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점 같은 거 할 때도 5점 척도나 해가지고 뭐 별점 주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결선 투표제 보시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과반수를 넘은 후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20%가 1등, 그 다음 뭐 18% 이렇게 되면 앞에 1, 2등만 최종 결승전에 진출해가지고요. 둘이 결선 투표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결선 투표제 아실 거고 아니면 순차적 결선 투표제 해가지고 투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꼴찌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뭐 지난번에 트로트 무슨 뭐 대회 하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탈락됐습니다 하면은 또 스토리가 길더라고. 막 슬퍼하고 뭐 해서 안타깝고 뭐 다 그래. 원래 안타까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되는 사람도 사실 운도 따르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질질 끌지만 재미있게 그래서 막판까지 흥미를 돋구는 그런 투표 제도로 흥행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점수 투표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